지금 전쟁이 터지면 기름값 다시 2,000원대 갑니다. 물가 오르고 금리 못 내리고 원달러 환율 튑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란이에요. 한 달 전에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말했죠. 제한적 군사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모함 2척, 전투기 수백 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이렇게 보여요. 트럼프가 이란 때리려나 보다. 또 중동이 시끄럽네. 근데 이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때릴까 말까가 아니라 왜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는가? 지금 미국과 이란은 절벽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을 놓으면 자기가 떨어지고 당기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벽 밑에는 기름 바다가 있는데 그 기름이 우리 주유소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도대체 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이란을 치려는 걸까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중동 테러 조직에 돈을 대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도는 60%, 무기급은 90%인데 기술적으로 문턱 하나 차이예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다 이란 돈으로 굴러갑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클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로 때렸습니다.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 B-2 스텔스 폭격기가 14톤짜리 폭탄 14발을 떨어뜨렸어요. 미군이 가진 가장 크고 무거운 재래식 폭탄입니다. 결과는요, 펜타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약 2년간 후퇴시켰다라고 평가를 했고, 트럼프는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지만 국방정보국 유출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수개월 수준의 후퇴, 일부 원심 분리기 온전, 지하 구조물 작동 가능. 세계 최강의 폭탄을 14발 떨어뜨렸는데 벌어놓은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금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나탄즈 옆 자그로스 산맥에 새 지하 핵시설을 파고 있어요. 미국 타격 이후 굴착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올해 2월 위성사진에도 터널 입구에 새 콘크리트와 중장비가 확인됩니다. 깊이 80m에서 100m, 화강암 안반속. 벙커버스터에 공개된 관통 능력은 60m 수준. 이란이 산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재래식 폭탄으로는 다음엔 몇 발을 떨어뜨려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군사기지, 이란의 과거 핵무기 개발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여기를 폭격해서 파괴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위성사진을 보면 그 자리에 새 시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은 탈레간2. 이란은 이 시설을 콘크리트 석관으로 감싸고 그 위에 흙을 수십 톤씩 덮고 있습니다. 2월 13일 위성사진에서는 시설 자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지형에 녹아버린 겁니다. 비확산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울브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을 지연시키는 데는 이점이 있다. 지난 2-3주간 이란은 탈레간2를 흙으로 묻는 작업에 몰두했다. 제네바에서 협상하는 동안 이란은 동시에 핵시설을 땅에 묻고 있었던 겁니다. 창문이 닫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란이 직접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얼마나 남았는지,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치려는 건 이란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치면 다시는 못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란을 이해하려면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나라가 2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있고 그 위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86세 하메네이. 선출 권력과 종교 권력이 공존하는 이중체제. 평소엔 서로 견제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기가 오면 이 2개의 머리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조마저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하메네이는 측근 알리 라리자니에게 사실상 국가 운영을 맡겼습니다. 시위 진압, 러시아 카타르 외교, 핵 협상 감독 전부 라리자니가 하고 있어요. 선출된 대통령 페제시키아는 뭘 하고 있냐고요?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지 정치인이 아니다. 2개의 머리로 돌아가던 나라가 지금은 전시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자기가 죽거나 암살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계 후보 3명을 지명했고 주요 군사 정치 직책마다 4명씩의 대체 임무를 정해놨습니다.
86세 최고 지도자가 자기 암살에 대비해 승계 네트워크를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안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위가 100개 이상의 도시로 번졌고 수천에서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체포됐는데도 어제 테헤란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트럼프가 군사 위협을 하고 있고 안에서는 국민이 체제 전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 약하게 보여서 안이 무너지고 강경하게 나가면 밖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안 돼 실질적 양보는 안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그 시간 동안 핵시설을 땅속에 묻고 그리고 강경한 말. 하메네이가 직접 경고도 했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타격당할 수 있다. 이건 강해서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약한데 약하게 보일 수 있는 정권이 줄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하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목표가 정권 붕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핵 프로그램 포기, 미사일 역량 제한, 중동 영향력 축소. 쉽게 말하면 창문이 닫히기 전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갔죠. 한쪽에선 제네바에서 이란과 간접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보냈어요. 2월 18일 제네바 간접 협상. 이란 쪽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이란이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쪽 온도가 다르죠. 네타냐후는 2월 11일 긴급히 백악관을 찾아 이란이 역대 가장 약한 지금이 기회라고 압박했고 이스라엘은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까지 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참모 한 명이 악시오스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스가 지쳐가고 있다. 참모 레벨에서 군사행동 가능성 90%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오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 이란에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딜을 하든지 아니면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10일에서 15일이 최대한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증명하기 위해 22년 만에 최대 병력을 보냈죠. 이걸 모아놓고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고는 빈말이라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서든 레드라인을 그어도 무게가 달라질 거예요. 협상 카드로 빼든 칼인데 뒤를 돌아보니 칼집이 없어진 겁니다. 트럼프도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이 못 놓고 트럼프도 못 놓는다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둘 다 당기는 시나리오. 근데 이번엔 지난해 6월과 다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지난해는 핵시설 3곳 30분짜리 작전이었어요. 이번에 실행될 경우에는 핵시설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설, 혁명수비대 기지, 그리고 이란 지도부 참수작전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주 간의 작전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지난해가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번은 이란 군사력 전체를 겨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대응이에요. 지난해엔 이란도 보복했지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때렸는데 미군은 미리 항공기를 대피시켜서 사상자가 없었어요. 때리되 죽이지는 말자.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의 분석입니다. 이란은 이 사이클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미국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곧 예고 없는 기습이다. 미군에 실질적 사상자를 내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파괴한 이맘 알리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을 보면 12개 파괴된 구조물 중 3개가 재건됐고 3개가 추가로 공사 중입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이라크 국경과 페르시아만 연안에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란이 가진 카드는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호르무즈 봉쇄, 해군 함정의 드론 포화 공격, 대리 세력 동시 동원 등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쓰면 그건 보복이 아니라 전면전에 가까운 거예요. 절벽 위에서 둘 다 당기면 같이 떨어집니다. 호르무즈 봉쇄까지 안 가더라도 위험만으로 충분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벽 밑에 뭐가 있는지 이제는 봐야 돼요. 절벽 밑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기름바다입니다. 그 기름이 흐르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란과 오만 사이,
폭 35km 정도의 좁은 물길입니다. 매일 통과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이 약 2천만 배럴이나 됩니다. 이 기름의 84%가 아시아로 가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입니다. 우회 경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지금 이 바다를 쓰는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이란과 러시아가 바로 이 바다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했어요. 중국도 군함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름은 해양안보벨트 2026.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보내고 있는 그 바다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 1월 29일 이란, 중국,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협정에 서명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직접 참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란을 때리는데 이 바다에 러시아, 중국 군함이 오가고 있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란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쉽게 못 치는 그 틈 사이에서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호르무즈 봉쇄입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막는데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실제로 막지 않아도 돼요. 성냥만 그으면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실제로 2월에 이란이 실사격 훈련만 했는데 유가가 하루 만에 4.5% 뛰었습니다. 불을 안 붙여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불이 나면요. 봉쇄 시 유가를 전망해보면 기본 시나리오는 $100 돌파고요. 장기화되면 $130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가 충격은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죠. 기름값, 물류비, 물가, 금리, 환율에 다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8%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택시비, 배달비,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란에겐 호르무즈가 무기이고 한국에겐 호르무즈가 급소이죠. 그리고 지금 그 급소 위에 성냥이 여러 개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닫히는 창문 앞에 서 있고 이란은 그 창문을 직접 닫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협상하는 동안 핵시설을 흙으로 묻으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이란은 줄을 놓으면 안에서 무너집니다. 86세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암살에 대비해 승계 네트워크를 짜고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도 줄을 놓으면 무너집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경고의 무게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이 떨어지면 절벽 및 기름 바다가 출렁이는데 그 바다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10일에서 15일이 최대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마단이에요. 이슬람 최대 성월의 무슬림 국가를 공격하면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라마단은 제동 장치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장치를 밟을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쩌면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동 전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여러분 주유소 가격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